귀가 쫑긋 환경책. 이번 시간 함께 읽을 책은 비 존슨의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입니다. 부족한 것 없는 미국 중산층으로 살던 저자 비 존슨은 문득 가슴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다 라고 느낍니다. 물건을 사고 관리하고 버리고 다시 사는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진 저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남기고 생활을 간소화하기 시작합니다. 덜 소유하는 것이 주는 기쁨과 미덕을 알게 된 저자는 환경 문제를 공부하며 그동안 자신의 무책임한 소비 습관이 지구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쳤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저자는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으며 주변 사람들과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가정을 일상적 실천 속에서 환경과 미래를 위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과 권리를 가진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실천과 더불어 내 주변과 기업,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노력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책에는 저자가 쓰레기 제로를 실천하며 겪었던 시행착오와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회용 포장 용기를 거절하는 방법에서부터 정부와 기업의 폐기물 감축 방안을 요구하는 것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마지막 부분인 11장 쓰레기 제로의 미래는 어떨까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자가 그리는 쓰레기 제로에 기반한 사회는 실현 가능하고 편리하며 지역사회와 인간관계가 되살아나는 사회입니다. 함께 읽으며 나의 소비 습관과 쓰레기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쓰레기 제로의 미래는 어떨까? 쓰레기 제로가 삶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작은 가정 하나조차 쓰레기 제로 방법을 실천에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혹은 선입견을 뛰어넘고 그 경제적 가능성을 깨닫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날 쓰레기 제로는 쓰레기 관리 전략으로 여겨진다. 미래에는 경제적 기회로 대우받을 것이다. 폐기물은 혐오와 죄책감, 망설임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마땅히 대접받아야 하는 값진 자원으로 여겨질 것이다. 오늘날 쓰레기는 계획, 의도,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을 뜻한다. 하지만 미래에는 명료한 처분이 따르고 지혜로운 자원 관리 능력을 반영할 것이다. 나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다. 모두 당신처럼 살았다가는 우리 경제는 붕괴할 거예요. 하지만 실은 현재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완전히 붕괴를 향해 치달을 것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쓰레기 제로 대안을 수용한다면 세상은 정말 어떻게 변할까? 모든 가정이 천 주머니, 유리병, 장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러 갈 것이다. 슈퍼마켓에선 통이나 디스펜서에 든 비포장 상품만을 팔 것이며 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집의 식품 선반, 냉장고, 냉동고에는 유리병이 들어찰 테고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그 내용물이 퇴비함으로 들어갈 일은 드물 것이다. 화장실 변기에는 다이슨 기술을 이용한 건조기가 딸린 비데가 설치될 것이다. 물질적 과잉은 부의 상징이 아니라 생각 없는 행동의 표시로 여겨질 것이다. 물질적 증정은 자원 낭비로 여겨지고 고로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행위로 여겨질 테니 애초에 거절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튼튼한 중고 물건들이 자리 잡아 사람들은 자신의 물건을 함께 쓰고 덜 소유하는 삶을 배울 것이다. 우리의 건강 또한 개선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합성물질과 정크푸드 소비를 줄이고 먼지를 발생시키는 물품을 덜 소유하게 됨에 따라 암, 당뇨병, 천식 환자 비율이 줄어들 것이다. 덜 소유하는 삶은 성인 만성 피로를 덜어주고 주의력 부족, 수면 장애, 각종 스트레스 관련 감정 증상을 지니고 있던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킴 존 페이는 이러한 문제를 그의 책 내 아이를 망치는 과잉 육아에서 잘 다루었다. 쓰레기 제로는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선 어디에서 재료가 나오며 버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교육될 것이다. 지역 재활용, 퇴비화 시설 견학도 즐겨갈지 모른다. 가정경제학이 제자리를 찾고 중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수업에는 요리와 함께 지속 가능성과 간단한 바느질 수설 같은 생존 기술이 포함되고 교사들은 공통 문구 세트를 정해 학년이 지나도 그대로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 레오는 말한다. 선생님들은 홈메이드 물품을 허락할 거고 학교 통신문과 숙제는 전부 컴퓨터로 하게 될 거예요. 쓰레기 제로가 완전히 도입된 세상을 그려보자. 쓰레기 제로는 모든 전문 교육기관을 비롯 대학 프로그램에도 도입이 되어 그저 환경과학이나 지속가능성 과의 영역으로 밀려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단계의 학교 캠퍼스 운영 규칙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모든 학교의 선후배들이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모아놓는 통이 마련되는 것이다. 모든 커뮤니티에는 공구 대여소와 남은 텃밭 채소, 책, 옷을 나눌 수 있는 나눔 장터가 열린다. 우리는 채집에 기여하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 나무에서 딴 과일을 나눠준다. 식당에서는 깜빡 두고 온 사람들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판다. 자가용을 둘 필요가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이용 서비스에 가입하여 필요에 맞춰 다양한 모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태양에너지 차량 충전소가 점점 눈에 띈다. 자전거도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다. 여러 곳에 셀프 서비스 대여소가 들어선다. 도로는 잘 표시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공항을 포함하여 공공장소에서는 급수대와 물병을 채울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고 재활용, 퇴비용 수집함이 놓인다. 별도의 수집함에는 개 대변을 퇴비용으로 모은다. 모든 지역에서 집 앞에 퇴비화할 수 있는 유기물 수집함,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활용품, 그리고 새 주인을 찾아갈 재사용품 수집함을 두고 있다. 위생, 기획, 환경국 같은 정부기관에서는 함께 협력하며 공동의 쓰레기 제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쓰레기 매립에는 높은 세금을 물린다. 나라 전체에 걸쳐 그 요금은 종량제로 매겨지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자들이 진정으로 재사용이나 재활용되는 상품을 만들어간다.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쓰레기라는 개념을 배제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 법규로 인해 생산자들은 제품의 안전한 처리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재활용과 퇴비화는 가정과 기업에게 의무화된다. 폐기 규제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미용실은 자른 머리를 퇴비화한다. 장의업체는 녹색장을 도입한다. 공사업체는 재사용 출로가 생겨난 것을 이용하여 건축 폐자재를 적절하게 처리한다.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 시장은 경영자에게 매립이나 소각보다 더 저렴한 쓰레기 처리 대안을 제공하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바이백 센터가 다시 들어서고 모든 자재에 대해 높은 보상금을 제시한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재를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금전적 중요성과 바로 연결짓기에 쓰레기통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자원보건 시설에서는 유해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고 무료 종이 분쇄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전 퇴비화를 마친 상품, 남은 페인트, 가정 수리용품, 가정용품은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중고품 처리 기업에 기증된다. 쓰레기 제로의 미래에는 자선 중고품 판매점 이용 확대도 포함된다. 자원보건시설과 협력하고 커뮤니티의 선행에 의존하여 이러한 가게 상품의 다양함은 오늘날 자선 중고품 매장이 그것을 뛰어넘는다. 현재 고객들을 새로운 상품으로 유인하는 데 쓰이는 마케팅 전략과 미적 기준이 중고품에 적용되어 눈길을 끄는 상품 진열, 위생 체계와 품질 기준 준수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되찾고 중고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중고 판매점들은 일반 소매점 모델을 따라 전문화된다. 사무용품, 미술 및 공장용품, 스포츠용품, 가전제품, 옷, 신발, 가구, 가정용품은 각 별도의 매장에서 판매되어 공간 계획과 선택의 폭을 최대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자잘한 상품들의 중고 판매도 가능하게 되어 현재 중고품 매장처럼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물품은 없다. 리퍼빗이나 수리할 수 없는 상품은 분해되어 부품이 된다. 예를 들어 수혜점은 단추, 리본, 실패, 천조각, 편물 재료를 색, 크기, 소재별로 체계화하여 제공한다. 필요하다면 1cm의 진주 단추 한 개를 쉽게 찾아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소매점에서는 단추를 대체로 대량으로 판매하기에 이는 따를 수밖에 없는 편리함이다.
이러한 상품 상점들은 한 지역에 모여 있거나 각자 한 블록에 있어 자재 교환을 쉽게 하고 구매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중고몰에는 수리센터가 딸려 있다. 제공되는 공구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옷에서부터 가구, 자전거, 가전기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무엇이든 수선할 수 있다. 수리용 부품은 중고 철물점에서 낱개로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수리하기 힘들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은 생산자 책임 확대 프로그램으로 처리되어 생산자가 도로 수거하게 된다. 이게 전혀 현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다. 다이슨 변기 시트를 제외하면 여기 언급된 모든 것들이 이미 존재한다. 불행히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몇 가지는 최근 부상했으나 나머지는 꽤 오래 전부터 나와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언급한 교통수단 시나리오는 암스테르담 같은 도시에 지어져 있으며 나의 쇼핑몰 판타지는 매년 방문하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제사용품 복합 매장을 묘사한 것이다. 프랑스 신부 아베 피에르에 의해 1949년 세워진 엠마우스는 자원복원의 수익성을 이해하는 훌륭한 자선단체이다. 기증받은 가전제품, 가구, 가정용품을 수집, 분류, 수리, 그리고 재판매함으로써 이런 곳이 아니었다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을 전 세계의 개인들에게 일자리와 쉼터를 제공한다. 이 비영리 조직은 쓰레기 제로가 큰 규모로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밑그림을 보여준다. 재사용, 재활용, 그리고 퇴비화는 매립이나 소각보다 훨씬 더 많은 전문적,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캐스케디아 컨설팅 그룹의 2009년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은 자재 1톤당 수집, 처리, 분쇄, 이동 과정에서 그냥 버리는 것보다 10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더 이득이 된다. 쓰레기 제로의 미래는 재사용 산업에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전체 공급 사슬에 걸쳐 재사용품의 생산, 시행, 그리고 관리 수요는 쓰레기 최소화 영역에서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식품점, 호텔, 항공 등이 있다. 중고 물품의 시장성을 최대화하면 운송, 분류, 분해, 수리, 세척, 재생품질 조절, 가격 책정, 상품화, 재고 관리를 비롯하여 판매에서도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교육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은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새로운 일자리 시장을 위한 직업 훈련을 목표로 삼을 것이다. 비록 전반적으로 덜 구매하고 제조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축소되겠지만 덜 쓰게 되므로 덜 벌어도 될 것이다. 추가로 재사용 사업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커뮤니티 내에 유지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협력에 생산과 폐기 규정 개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에 최종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현재의 인증 표시는 필요 없게 될지 모른다. 쓰레기 제로 사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그 모든 것은 당신과 커뮤니티의 힘에 선출 공직자, 제조사, 교사, 식품 가게 주인 등의 공동의 노력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할 생각을 하면 절로 흥분이 된다. 이제 이해하겠지만 쓰레기 제로는 단지 쓰레기 감소에 관한 것이 아니다.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야외를 즐기며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삶을 단순화하여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다. 모두가 이런 생활 방식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물질적 욕망을 끊고 내적 성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 문명이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해보자. 우리는 모두 덜 소비하고 덜 일하고 더 제대로 살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사회적 규칙과 규제를 세우고 재활용까지 고려한 상업적 제조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쓰레기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절차를 개발했듯이 우리 사회의 쓰레기 흐름에 애초부터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게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재사용 가능하며 수명이 길고 쓰레기 순환 고리를 닫아줄 스마트한 디자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성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단순한 폐기 기준을 세우고 그에 순응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려면 할 일이 무척 많다. 일단 제품이 지켜야 할 평균 수명 주기를 정하고 신상품은 재활용이나 생분해 관련 규정을 통과해야 한다. 제조업자들은 그 제품의 순환고리가 닫혔는지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시스템 내에서는
재활용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자재는 성공할 수 없다. 제품과 벌크 용기에는 표준화된 재사용 수리, 그리고 재활용이나 퇴비와 가이드라인이 붙을 것이며 탄소 발자국 지표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에 좋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에 집중할 수 있다. 쓰레기 제로의 미래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지 계획하고 무엇을 가르치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선택을 내려야 한다. 아이들에게 상속 재산을 남길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지식과 기술을 남길지 선택하자.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경험에 따르면 나는 물질적 가보를 처분하는 일에 종종 죄책감이 딸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 물품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조상님들을 실망시킬까봐, 혹은 잊게 될까봐, 전통을 잊지 못할까봐, 혹은 가문의 역사를 지워버리게 될까봐 두려워서 붙잡고 있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조들이 부분적으로 그 가부의 처리 결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여러 명의 환자에게서 이런 가부 죄책감을 관찰해온 심리학자 맨하튼의 심동치료연구소 소장인 베리 루베키는 뉴욕타임스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물체의 노예가 되는 불건전한 구조이다. 일단 그걸 처분할 수 없는 물건이라 정의 내리고 나면 당신은 당신 삶이나 가정을 뜻대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내 아이들을 그런 물체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종류의 가보를 영구적으로 물려줄 수 있으며 손상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내 자손들을 지탱해 줄 만한 가치가 있고 나의 아이들이 현재 즐길 수 있는 유산을 물려줄 셈이다. 바로 지식과 기술이다. 가재도구나 골동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음은 물론이다. 간소함, 요리, 통조림 만드는 솜씨,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나의 열의는 아이들과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당신의 유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